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복인, 박복인. 두 번째로 불렸을 때 박노인은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디찬 손이 박노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잡혔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대청마루, 마당, 감나무, 지붕, 그리고 하늘. 점점 멀어지는 하늘 아래로 박노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루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부채를 손에 쥔 채 입을 반쯤 벌리고 그 얼굴이 박노인 자신이었습니다. 저게 뭐요? 내가 왜 또 누워있어? 그때 마당에서 마누라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영감아. 사람 살려. 우리 영감이 죽었네. 박노인은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있어! 마누라! 나 여기! 하지만 마누라의 비명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아무런 온기도 없는 칠흑 같은 눈동자를 가진 수려하되 서늘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박복인 정묘생 67. 갑진년 6월 보름 신씨의 명을 다하였구나. 가자. 이보시오, 젊은 양반. 잠깐! 나 박복인 맞는데 나는 무호생이요. 정여생 박복인은 저 아랫마을 사는 동명이인이란 말이오. 생년이 다르잖소. 안녕하세요. 야담온실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조선 영조 시절 경기도 광주 땅에는 박복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제법 모았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창고에는 쌀가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그 노인의 이름이 불리는 방식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박영감? 그 욕심쟁이 영감탱이 말이요. 거지가 박영감 집 앞만 오면 손도 못 내밀고 돌아간다니까. 개도 짖다가 포기하고 가는 집이야. 가난한 이웃이 보릿고개를 못 넘겨 쌀 한 톨 빌려달라 하면 내 먹을 것도 없다며 대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일꾼들 품삯은 엽전 한 푼이라도 깎으려 눈에 불을 켰습니다. 동네 우물을 같이 고치자는 말에는 내 발은 멀쩡하니 윗샘으로 가면 된다며 나 몰라라 했지요. 그의 마누라는 남편의 성정을 알기에 오래전부터 이웃들에게 몰래 눈인사라도 하며 체면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갑진년 6월 보름 한낮이었습니다. 땡볕이 마당 돌바닥을 달구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대청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누워 오른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서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몸도 별 탈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저 더워서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가슴 위로 커다란 맷돌이 내려앉는 듯한 묵직하고 답답한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팔을 움직이려 해도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누라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공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아래로 쑥 빠지는 느낌도 아니고 위로 떠오르는 느낌도 아닌 그냥 훅 하고 몸에서 빠져나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늙은 육신이 부채를 손에 쥔 그대로 눈을 반쯤 뜨고 입을 벌린 채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마른 고추를 널던 마누라가 무심코 방 쪽을 들여다보다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고추를 와르르 쏟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영감아, 왜 이래? 사람 살려. 우리 영감 죽어가네. 박 노인은 두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죽은 거 아니오. 마누라, 나 여기 있다고. 하지만 마누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이 세상 공기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마누라는 남편의 몸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루에 누운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발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누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흔히 상상하는 무섭고 험악한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아무런 온기도 없는 칠흑 같은 눈동자를 가진 수려하되 서늘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품에서 누런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박복인 정묘생 67 갑진년 6월 보름. 신씨의 명을 다하였구나. 가자. 이보시오, 젊은 양반, 잠깐. 나 박복인 맞는데 나는 모생이오. 정여생 박복인은 저 아랫마을 사는 동명이인이란 말이오. 생년이 다르잖소. 청년 사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그 얼굴에 아주 잠깐 씨알만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다시 펼쳐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묘생과 무생 명부장이 한 장 넘어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 말이 맞지요. 어서 나를 다시 저 몸 안으로 돌려보내시오. 당장. 안 된다. 안 된다니요. 실수를 했으면 되돌려 놓아야지. 본이 육신을 벗어난 순간 이미 숨이 멎었다. 저승의 이치가 그러하니 되돌릴 방도가 없다. 저승 문까지 가서 염라대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일단 따라와라. 아니, 이 사람이 저승사자라는 양반이 사고를 내놓고 그냥 모른 척하자고요. 내가 억울해서 원기가 되면 어쩔 거요? 책임질 거요?
청년 사자는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박 노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차디찬 얼음장 같은 소나기였습니다. 순간 박 노인의 모든 의지와 발버둥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빛도 소리도 없는 어두운 통로 속으로 한순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없고 해도 없는데 그냥 세상이 밝았습니다. 발 아래는 흙도 돌도 아닌 그냥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앞을 보면 길이 있는데 돌아보면 방금 걸어온 자리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이름 모를 풀들이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그런데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혼자였습니다. 줄을 선 것도 아니고 무리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마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박 노인은 청년 사자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도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그래도 실수를 했으면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여기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기는 하오. 말이라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조용하니까 더 무섭잖소.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요? 시끄럽다. 그것 봐요. 말할 줄 알잖소. 벙어리가 아니었네. 청년 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천 년을 저승사자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홀령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박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어라. 내 실수로 내가 일찍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육신은 이미 숨이 멎었고 저승 문서에 이름이 올라간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사흘이다. 사흘이요. 그동안 나더러 이 음침한 데서 그냥 서 있으란 말이오? 박 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말없이 걸어가는 홀령들, 어딘지 알 수 없는 빛, 사라지는 발자국. 여기서 사흘을 기다리라고요. 잠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리다. 청년 사자가 무표정한 눈으로 박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소. 나처럼 잘못 끌려온 사람이 또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드릴 테니 그 사흘 동안 나를 놀리지 말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오. 청년 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다고요. 이보시오. 나는 평생 장사꾼처럼 살았소. 거래라는 게 뭔지 아오? 내가 도움이 되면 나도 이득을 봐야 하는 거요. 사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뭐라도 쓸모가 있으면 나를 돌려보낼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소? 청년 사자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보며 걸음을 뗐습니다. 따라와라. 거절도 아니었고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박 노인은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되어 다시 이승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산빛 아래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썩어 구멍이 났고 흙벽 군데군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찌든 냄새와 함께 낮고 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여인이 입가에 시커먼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굳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안타깝지 않다는 듯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구, 저 독한 년 기왕 갈 거면 조용히 가지.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고 가네. 지 팔자가 기구한 걸 대체 누굴 탓해. 내 아들이 좀 거칠면 어때? 살림이나 잘하면 될 것 가지고. 어이구 창피해라.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방 노인은 치가 떨렸습니다. 저 독한 할망구가 며느리가 죽어나가는데 저러고도 사람이요? 그때 청년 사자가 방 노인의 눈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눈꺼풀을 스치자 박 노인의 눈앞에 여인의 지난 삶이 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6살에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혼수가 변변치 않다며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시집온 지 사흘 만에 부엌일을 도맡았고 이래 만에 밭일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노름판을 전전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주먹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날도 있었고 아무 이유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온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찬밥으로 아이들 배를 채우고 이웃에 손 벌리지 않으려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 나무를 뜯었습니다. 몸이 아파 드러누운 날에도 남편에게 매를 맞아 눈이 퉁퉁 부은 날에도 여인은 아침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밤에 또 노름판에서 돌아온 남편이 여인의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쥐었습니다. 이거 팔아서 오늘 판 뒤집어야겠다. 다 내놔. 여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던 비녀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막내의 동그란 이마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초가 어디 있는지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물 뜯으러 다니며 수도 없이 봐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박 노인은 주먹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양반이었는데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여인의 홀령이 청년 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승에서 흘릴 것은 다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님,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굶지는 않겠지요. 막내가 아직 젖도 못 뗐는데 엄마 얼굴도 기억 못 하겠지요. 청년 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잠깐 일렁였습니다. 내가 매일 밤 굶으면서 아이들에게 떠준 밥 한 술.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내 내뱉지 않은 욕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심장 안에 새겨졌다. 아이들은 엄마가 보여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놓아라. 여인의 홀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도한 곳은 마을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우물 속에서 시신으로 건져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형이라는 자가 땅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아. 우물 보러 들어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놈아, 형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 이 몹쓸 놈아. 형은 통곡하며 동생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우애 깊은 형제였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그 통곡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꾸며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사자가 또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의 눈에 그날 아침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동생이 우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바닥에서 물줄기가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서였습니다. 형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형의 체구가 커서 아무래도 좁은 우물 안에는 동생이 낫겠다 했습니다. 동생은 별 생각 없이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형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의 눈이 우물 옆 바위를 향했습니다. 크고 납작한 바위였습니다. 형은 천천히 그 바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땅을 밀며 힘을 주었습니다. 쿵! 단 한 번이었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동생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문전 옥답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으로 나눠야 할 론을 통째로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천하의 못된 놈이 제 동생을 제 핏줄을.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이 형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도 들썩이고 소리도 냈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니 눈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승의 법망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저 우물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이승에서 받을 벌이다. 박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도 살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이웃과 담을 쌓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굶주린 사람에게 등을 돌렸던 날들이 차곡차곡 떠올랐습니다. 나라고 저 형보다 나은 짓만 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기엔 너무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문짝이 없는 자리엔 거적대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녹그릇 하나를 꼭 쥔 채였습니다. 청년 사자에게 들으니 그는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선비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씩 장가 들고 시집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 테니 집을 파시지요.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이 좁기는 한데 논이라도 파시면 좀 넓혀 볼 수 있겠습니다. 논도 팔았습니다. 둘째에게 넘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기 뭐하시잖아요. 제가 모실 테니 나머지 밭도 정리하세요. 밭도 팔았습니다. 딸에게 넘겼습니다. 마지막 재산까지 다 넘기고 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집이 좀 복잡해서요. 산속 공기가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하더이다. 거기 움막을 아담하게 고쳐드릴 테니 건강하게 지내시지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쌀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소식이 끊겼습니다. 선비는 산나물로 연명했습니다. 겨울엔 동네 아이들이 몰래 가져다 주는 고구마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속에서 몇 해를 보내다 이름도 모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쥔 녹그릇 하나만이 그 옆을 지켰습니다. 자식들 어릴 적 밥을 담아주던 그릇이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움막 안에 들어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엎드려 울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이 녹그릇은 가업을 이혼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형님은 집도 받고 논도 받았잖소. 이건 내 거요. 오라버니들은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찾아왔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이건 내가 가져가는 게 맞소. 세 사람이 녹그릇 하나를 두고 서로 손을 뻗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몸 바로 옆에서 박 노인은 그 광경을 보다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 노인네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간 게 녹그릇 하나라니. 평생 모은 논, 밭, 집이 다 어디 갔어? 자식들이 싸우는 소리나 들으면서 혼자 저 산에서 죽었구나. 박 노인의 머릿속에 자신의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쌀가마가 가득한 창고, 잠가둔 곳간문, 굶주린 이웃이 손을 내밀 때마다 걸어 잠그던 그 문이 나는 저 꼴 안 날 자신이 있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간 곳은 마을 시장 어귀였습니다. 백정 만드기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구, 그 백정이 죽었다네. 상여는 필요 없겠구먼. 천한 것이 만드기의 장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곡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에 덮여나가는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통계 두어 마리가 멀찍이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승 입구에 만드기의 홀령이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지를 가득 채우는 향기가 났습니다. 꽃도 아니고 향도 아닌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깊고 은은한 냄새였습니다. 다른 홀령들이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 길을 허우적거리며 비틀거린 때 만드기 앞으로만 달빛처럼 환하고 부드러운 비단길이 사르르 펼쳐졌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꽃잎이 흩어지는 것 같은 빛이 일었습니다. 사자 나으리, 저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천한 백정이 어찌 저런 대접을 받습니까? 평생 짐승 피나 만지던 사람이 나 같은 양반도 저런 길은 못 걷는데. 청년 사자는 박 노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드기의 비단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넋을 위로하는 말을 빼먹지 않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잘 가거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그 말을 했다. 그리고 시장 골목 뒤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에게 고기 자투리를 몰래 건넸다. 사흘을 굶은 날에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날에도. 저승에서는 내가 이승에서 입고 온 비단 옷이 내 신분이 아니다. 내가 살면서 남긴 온기가 내 신분이 된다. 저 비단길은 만드기가 이승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조용한 위로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박 노인은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쥐기만 한 손이었습니다. 엽전을 쥐고 땅 문서를 쥐고 대문 빗장을 걸어 잠그던 손이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건네본 기억이 언제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갑자기 너무 낯설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강물이 둑을 넘고 산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 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승에 큰 난리가 났다. 조선 팔도를 삼킨 유례없는 대홍수였습니다. 강변 마을들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논둑을 지키려다 흙더미에 쓸려간 농부들, 아이를 등에 업고 도망치다 급류에 휩쓸린 어머니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 수백 명의 홀령이 한꺼번에 저승 입구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승 입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굳어버린 젊은 어머니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논을 지키려다 흙더미에 묻힌 농부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돌아가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10대 소년이 부모님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다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내 손자는 살았느냐고 물으며 땅을 짚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집에 가야 해. 홀령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승 입구를 벗어나려고 아우성치고 서로를 밀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천 년을 저승사자로 살아온 청년 사자조차 이 규모의 혼란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백 명이 모두 원기가 되어 구천을 영원히 떠돌 판이었습니다. 어찌한다 이 하늘 품은 채 죽은 자는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때였습니다. 박 노인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 노인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이보게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게. 울음소리와 비명이 워낙 커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개의치 않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혼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고 엉엉 울고 있는 7살 남짓한 사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박 노인은 말없이 그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으앙, 엄마 어딨어요?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가 박 노인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홀령들이 하나둘 울음을 멈추고 박 노인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들어보게. 나도 억울하게 여기 끌려왔어. 저승사자 나으리가 명부를 한 장 잘못 넘기는 바람에 멀쩡하게 살다가 잡혀온 사람이야. 억울하면 나한테 와서 따져도 돼.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박 노인에게 모였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웠어. 처음엔 발버둥을 얼마나 쳤는지 몰라. 근데 말이야, 저기 저 저승사자 나으리 보게나. 얼굴은 저렇게 차갑게 생겼어도 길은 기가 막히게 잘 아신단 말이야. 이분 따라가면 돼. 여기서 버티면 원기가 된다고. 원기가 되면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혼자 영원히 떠돌아야 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농부 홀령이 주먹을 불끈 쥐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저승에 가면 진짜 괜찮은 거요? 내 논이, 내 식구가 걱정돼서. 내가 사흘 동안 따라다니며 봤는데 말이야. 이승에서 착하게 산 사람 앞에는 비단길이 깔리더라고. 진짜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평생 천대받던 백정 양반이 꽃이 피는 비단길을 걸어가는 걸.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식구들은 당신이 흘린 땀을 기억해 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식구들한테 베푼 것들이 저승에서 당신 길을 닦아줄 거고. 그날 밤새도록 박 노인은 쉬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름을 물어봐주고 사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려움에 떠는 노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청년 사자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의 굽은 등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떠안은 사람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동이 터오는 시각이었습니다.
청년 사자가 방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복인 사흘이 다 됐다. 방 노인은 마지막 홀령의 손을 조용히 놓아주고 돌아섰습니다. 온몸이 기진맥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염라대왕의 판결이 내려졌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온자이나 사흘간 흘린 눈물이 평생의 빚을 씻어내었다 하셨다. 가라, 내가 보고 온 것들을 잊지 마라. 남은 생은 내가 직접 닦은 길 위를 걸어라. 방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자 나으리, 잠깐 저승 오는 길에 안개 속에서 한 홀령을 만났소. 늙은 훈장 어른이었는데 말 한마디를 못 전하고 갔다고 딸한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소. 규정상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양반이 딸이 시집 가는 날 갑자기 쓰러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갔다잖소. 그냥 잘 살고 있는지 꼭 보러 갈 거라고. 그러니 너무 슬퍼 말라고. 그 말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청년 사자는 오랫동안 방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해두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방 노인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청년 사자가 방 노인의 이마에 손끝을 가볍게 댔습니다. 차디차고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사방을 가득 채웠고 방 노인의 의식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듯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소리도 냄새도. 방 노인은 자신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승인지 이승인지 그 사이 어딘가인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냄새였습니다. 향나무 냄새. 진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방 노인은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였습니다. 흙 밟는 소리. 묵직하고 리듬감 있는 발소리. 그리고 저 멀리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곡소리. 마누라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 노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방 노인은 숨을 잇는 힘껏 들이마셨습니다. 폐 안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그 감각이 방 노인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쾅, 쾅, 쾅. 나 안 죽었다. 이놈들아, 관뚜껑 열어라. 살아있어. 관 뚜껑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방 노인이 벌떡 일어나자 상역군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야, 귀신이다. 시신이 살아났다. 도망쳐. 방 노인은 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방 노인은 비틀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는 하늘이었습니다. 사자 나으리 잘 보고 왔소.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때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마누라가
눈앞에 선 남편을 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이 맞아? 진짜 우리 영감이야? 그래, 나야, 나왔어. 마누라,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쌀밥 한 그릇만 퍼다 주게. 마누라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노인은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보릿고개 힘든 집이 있으면 다 오게. 어제 일 모른 척하는 거야. 그냥 가져가게. 동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그냥 못 보내던 박 영감이 곳간을 통째로 열다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박 영감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동이 터오는 시각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뺏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았다. 내가 죽어서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게 뭔지.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쌀가마도 아니더라.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날 동안 같이 사람 노릇하는 게 진짜 유산이다. 그거 물려줄 테니 잘 봐 두거라.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박 노인은 먼 길을 걸어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훈장 어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는 딸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낯선 마당 앞에 서서 박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전해달라 하셨소. 잘 살고 있는지 꼭 보러 갈 거라고. 그러니 너무 슬퍼 말라고. 훈장의 딸은 마당 한가운데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박 노인도 같이 울었습니다. 평생 눈물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사람이 남의 집 마당에서 얼굴도 모르는 처자와 나란히 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부터 박 노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 영감 지나가면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니까요. 우리 코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박 노인은 매일 저녁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자나으리, 나중에 아씨 만날 때는 말이오. 내 비단길이 저 백정 만드기보다 더 길고 아름다울 것이니 기대하고 계시게나. 우리 형님, 누님들, 오늘 사흘 만에 관 뚜껑을 열고 돌아온 박노인 이야기 가슴에 좀 남으십니까? 살면서 남긴 말 한마디, 건넨 손 하나, 저승에서는 그것만 남는다고 하더이다. 혹시 오늘 옆에 영감님 계시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할멈 계시면 고생 많았소.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저승길을 비단으로 바꾸는 첫 번째 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분 계시면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묘하고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